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배움의 기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주전 1500년부터 1100년까지의 기간을 다룰 예정인데요.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를 후기 청동기 시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고고학자들의 용어가 굉장히 낯설 텐데요. 그냥 1500년부터 1100년, 주전 1500년부터 1100년까지의 시대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명의 전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명의 전성기. 자, 아래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13세기, 주전 13세기 지도인데요. 거기를 보면 지금 터키 지역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히타이트가 실은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시절이고요. 그 아래 북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에는 이집트 신왕국이 있습니다. 이집트 3000년 역사 중에서도 신왕국이 가장 힘이 센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히타이트 옆에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차례차례 있는데요. 실은 이 지도에 빠진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그 중간쯤에 미탄니라는 나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중간에 미탄니. 이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지도는 주전 13세기 지도라서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전 15세기, 14세기, 1500년에서 한 1300년, 1350년까지는 미탄니가 굉장히 강해서 실은 아시리아를 거의 속국 삼았어요. 미탄니 대신 아시리아가 있던 지역에 미탄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탄니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호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그 호르 민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탄니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르라는 민족은 실은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셈족은 아니고 아마 저 북쪽에서 아르메니아 고원 저 코카소스 산맥에서 내려온 민족인 듯 합니다. 그래서 미탄니도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시대는 문명의 전성기라서 실은 많은 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료들이 남아 있어서 자세한 역사 소설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역사와 좀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출애굽 전에 야곱의 70 아들들이 예굽에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에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약 400년 가까이 보내잖아요.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 하면 신왕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왕국. 그래서 이집트 신왕국에서도 중요한 왕조가 18왕조와 19왕조가 있는데요. 18왕조는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의 왕들이 다스린 왕조예요. 모세, 아모세, 투트모세 이렇게 모세라는 왕들이 다스리는 게 18왕조고요.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왕조는 람세스 왕이 다스린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문명들이 강한 문명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례적인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은 이례적인 평화의 시대였다. 신기하죠. 그래서 15세기 초와 13세기에 전쟁이 한 번씩 있었고요. 강대국 사이의 전쟁, 이집트와 미탄니,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사이 한 150년, 200년간의 기간은 강대국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오늘날 유엔처럼 서로를 침공하지 않는 조약도 맺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념이 있었냐면 우리는 형제국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 마을에 사는 이웃 사촌이다라는 생각으로 절대로 싸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의 왕을 형제 혹은 아우라고 불렀고 또 주기적으로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그 전쟁 없는 시대를 이루었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그 국제 관계를 알려주는 문서가 있어요. 그 아마르나 문서라고 이집트 문서거든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아마르나 문서가 있는데, 이 아마르나 문서 보면 그 강대국들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 서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신에 보면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왕이 다른 나라 왕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18왕조의 왕 중에 아멘호텝 3세가 있는데요. 이 아멘호텝 3세가 그 미탄니, 아까 말한 미탄니의 왕 투스라타와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멘호텝 3세의 아들인 아케나텐이라는 이집트 왕과 미탄니의 왕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랑이 죽는 게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왕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왕이 걱정이 되었는지 미탄니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탄니의 왕 투스라타가 답장을 하면서, 물론 그렇죠. 제가 아버지 왕 아멘호텝 3세를 사랑한 것의 10배의 사랑을 아들인 아케나텐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왕과 왕실 간의 그 편지를 보면 이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로열티죠. 가족 간의 가족 구성원들 간의 로열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외교적 수사예요. 그래서, 여하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한다라는 말만 하고 증명을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선물을 보내서 꼭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선물을 보낼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양과 질. 그래서 질이 없으면 불평하고요. 양이 너무 적어도 선물에 불평해요. 또 줄 때 안 줄 때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 간의 관계에서 우리 대소사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왕실 간의 관계도 왕의 생일이다, 혹은 왕이 아프다, 혹은 또 왕이 뭐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럴 때는 꼭 사신과 선물을 보내서 어떤 예를 갖춰야지 컴플레인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은 바벨로니아 왕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 왕과 그 위에 있는 히타이트 왕은 사신과 선물을 보내서 문안을 했는데, 이집트 왕은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조정에 와 있는 이집트 사신들에게, 왜 이집트 왕은 형제가 아픈데 아무 문안 인사가 없냐, 이렇게 막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신이, 실은 이집트가 너무 멀어요. 왕이 아프다는 소식이 오고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왕에게도 먼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집트 왕은 자신이 힘이 세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늘 하는 말이, 나의 통치는 해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집트 왕이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자꾸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이, 니네 왕은 모르는 것이 없다며, 그런데 왜 내가 아픈 걸 모르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 오지 않거나, 올 때 오지 않거나, 양이 없거나, 질이 나쁘면 이렇게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도 문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유무역의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이다 보니까 상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상인들의 이동.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하고 물류가 전 세계로 도는 것처럼, 이때도 그리스로부터 이란 지역까지 물류가 확 돌았어요. 물류 도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인장이 그리스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지중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의 원산지, 이 배가 이집트 배인지 혹은 그리스 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배에는 다양한 나라의 산문들이 이렇게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은 조그만한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도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게 12세기가 되면 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강대국들이 한꺼번에 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꺼번에 망해요. 이상하죠? 문명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한꺼번에. 이렇게 후기 청동기 시대에 번성했던 나라들이 동시에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실은 이건 굉장히 큰 주제예요. 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나라들이 한꺼번에 망했으니까. 근데 가장 큰 이유로 되는 게 그들의 번성이 공동의 네트워크, 공동의 관계에 근거했기 때문에 실은 한 나라가 이러저러한 이로 무너졌을 때 그 나라가 지탱하고 있던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국제 질서가 후기 청동기 시대의 국제 질서가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어떤 시점에 무너질 때 실은 가장 사료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해상 민족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대량의 이민이에요. 한쪽에 살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민을 하는 거예요. 이민을. 그리고 사람들의 대량의 이민이 사회 역학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렀더라는 거죠. 이 이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리스 미케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미케네로부터 사람이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왜 처음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화산 때문에 그렇다, 가뭄 때문에 그렇다, 아니 전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씩 다 망해갑니다. 가장 먼저 히타이트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우가릿이 망했고요. 아무르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오고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상 민족들의 이동이 있었고요. 이 민족들의 이동에 대한 사료는 다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집트 사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은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도 이 해상 민족의 일원으로 이 해상 민족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 아니라 바로 13세기 때에 저 그리스에서 이렇게 넘어온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기원, 그러니까 블레셋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이 있으면 창세기 10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10장이라는 것은 그 민족들의 그 소위 말해서 족보거든요. 민족들의 족보.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집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집트가 누구를 이렇게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갑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갑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갑돌로부터 블레셋이 나왔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역개정에서 보면 가슬로아라는 데로부터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거는 이제 의역이고요. 히브리 원문 보면 실은 정확하게 그 대명사가 가슬로아를 가르치진 않고요. 지금 창세기 10장 13절 14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갑돌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고요. 갑돌은 어딜까요? 갑돌은 크레테 지역입니다. 크레테. 그래서 성경도 블레셋의 기원을 에게 지역의 섬으로 특정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5장 16절도 블레셋을 그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렛 사람인데요. 그렛이 뭐 같습니까? 그렛.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사람. 그래서 성경도 실은 블레셋의 기원을 가나안에서 찾지 않고 저기 멀리 그리스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가나안 지역으로 이민한 민족이 블레셋만은 아니에요. 이때 다양한 민족이 가나안으로 이민 오는데요. 아모스 9장 7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갑돌에서
가나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람 사람도 있죠. 저 북쪽에서 또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실은 가나안에 비슷한 시기에 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실은 성경의 저자들도 그 전통을 기억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약 1150년경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상 민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오고요. 처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목적지는 그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그들을 막아서죠. 람세스 3세의 그 신전의 벽화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그 그림 보시면 깃털 모자 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깃털 모자 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전차가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소들이 있잖아요. 소들. 그리고 그 수레 중에 하나는 애기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람세스 3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를 침략자 혹은 마치 군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이 람세스 3세가 남긴 이 부조를 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민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침략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오늘날에도 저기 미국 보면 미국의 그 라틴 사람들이 국경을 막 넘어오잖아요. 그때 대량으로 넘어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침략자라 그래요. 침략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3세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델타 지역에서 이렇게 막아내고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이집트 사료에 나오는데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에 이렇게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레셋은 이집트에게 패배한 다음에 이집트의 용병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집트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150년경에는 이제 이집트의 국력이 약해집니다. 람세스 3세 이후로 이집트는 급격히 쇠락을 맞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집트로부터 블레셋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내륙에 있는 도시 에그론과 가드를 더해서 5 도시국가 연합 체계를 이루죠. 5 도시국가 연합. 그래서 실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은 왕이 영토를 다스리는 체제였거든요. 도시국가 체제가 아니라. 그런데 블레셋은 가나안에서 시작할 때 도시국가 연합 체제를 이제 이루는데요. 아마 이것이 그리스 역사와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수장들은 방백이라고 불립니다. 방백, 세렌이라고 하는데요. 방백이라고 불리고요. 이들은 국사를 논의할 때, 중요한 국사를 논의할 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국사를 결정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블레셋 사람들 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나안에 정착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약 150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해안의 5도시에만 머물러 살다가요. 혹시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의 5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의 가사, 아스글론, 아시돗, 내륙의 에그론, 가드가 이 블레셋의 5도시인데요. 처음에는 그 5도시에만 거주하다가 이제 점점 내륙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북과 남 내륙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내륙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사 밑에 라피아라는 곳에서 아스돗 위에 요빠라는 곳까지도 국경을 넓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피아에서 요빠까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는 말과 같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단과 부엘세바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성시대에 가사 밑에 라피아에서 지금은 이제 텔라비브죠.
텔라비브까지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말할 때 라피아에서 욥바까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사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내륙까지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린 자료 보면요, 10장 5절 사무엘 상 10장 5절을 보면 그 자료 4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내가 산에 이르려니 자료 4번이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기름 붓고 그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면서 이제 세 가지 징조를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징조에 관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할 때 이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네가 이제 너의 고향 기브아에 도착할 텐데 그 너의 고향 기브아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언지를 주는 이제 장면이 사무엘상 10장 5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문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군대 주둔지예요. 군대 주둔지.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 5절을 통해서도 이때 사울 시대 때도 블레셋이 기브아라는 곳은 완전 내륙에 있는 거, 이스라엘 완전 내륙이거든요. 핵심 지역. 그런데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블레셋이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블레셋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이 힘이 세지면서 이스라엘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부딪힘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사기에서는 삼갈, 여러분 아시죠?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도 누구랑 싸우냐면 블레셋과 싸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삼갈과 삼손이 블레셋에 묻힐렸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블레셋의 억압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 억압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도 실은 원래 어디를 얻었냐면 블레셋 땅 바로 옆을 얻었거든요. 셰필라 지역에 단지파의 땅을 얻었는데 블레셋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 지역을 자꾸 압박을 하니까 단지파도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민 가야 했을 정도이고요. 또 엘리 시대 때도 삼손 이후 엘리 시대 때도 계속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 전투에서 엘리의 군대가 대패하죠. 그때 패할 때 여호와에게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실로의 성소도 파괴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사무엘상 4장에는 실로의 성소가 파괴됐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레미야 7장 12절 보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행하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경고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전에 실로 성소에 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실로를 무너뜨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언제 그럼 무너졌을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 엘리 시대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실로가 무너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복수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다시 한번 붙어서 승리를 거두지만 그것을 우리가 에베네셀의 전투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비석을 세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블레셋은 기브아에 블레셋의 영문을 유지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결국 블레셋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3명의 지도자는 전부 블레셋 때문에 죽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죠. 엘리도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죠. 사울도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다윗 왕정이 생겨난 배경에는 블레셋과의 세력 다툼 전투가 있었고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비로소 블레셋을 복속시킵니다. 두 번의 전투, 사무엘하 5장에 나오죠.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 블레셋을 복속시키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과 제일 붙어있는 가드를
다윗이 속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블레셋의 군단 중에 하나 가드 사람 이때가 이끄는 군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가드가 다윗에게 복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고고학적 증거는 좀 다른 스토리를 전해주더라고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다윗 시대의 가드는 굉장히 발달한 블레셋 도시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복속은 안 됐지만 다윗이 가드에 망명해서 가드에 좀 살다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가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라 유다에 따라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 이후로는 블레셋의 5 도시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관습이 없어지고요. 도시들이 각자 살 길을 도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을 도왔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언제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야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침공할 때마다 블레셋의 도시를 거점으로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집트는 이 블레셋을 이제 거점 삼아서 침공했고요. 대표적으로 르호보암 때 시삭이라는 이집트 왕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싹 쓸고 한번 갔는데 그때도 거점 도시가 가사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의 이제 가자라는 도시죠. 가자를 거점 도시로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제 시삭 이후에 이집트도 실은 굉장히 쇠락의 길을 겪게 되고요. 그때는 이 블레셋이 이집트와는 연합을 못하고요. 그때는 아랍 사람과 연합을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이죠. 아라비아 사람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그 다음에 역대하 21장 보면 블레셋이 아랍 사람들,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런 아랍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다가 패배했다라는 기록이 역대하 17장과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그 역사는 고고학적으로 블레셋의 어떤 이민 역사는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도자기를 통해서 12세기 처음 블레셋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미케네, 그리스 도자기를 그대로 수입해서 쓰고요. 그 그림을 보면 가장 왼쪽. 그 다음 세기, 11세기 되면 그 미케네의 도자기를 좀 응용해서 블레셋만의 특색을 살린 채색 도자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0세기 가면 다윗에게 복속된 이후로는 그 블레셋의 도자기는 그 가나안 지역의 도자기, 이스라엘의 도자기랑 거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채색하지 않은 장식 없는 도기가 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실은 식생이 먹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과 많이 달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실은 가나안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었고요. 가나안의 고원지대가 숲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고원 지역에 생겼던 이스라엘 마을들에는 돼지뼈가 발견이 안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뼈를 안 먹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미케네 종교를 가져옵니다. 그리스 종교를 가져와서 처음에는 여신 중심의 종교를 가져요. 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앉아있는 여신상이 발견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아슈도다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미케네에서 발견된 여신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서 할례받지 않는 남성 성기 모양의 헌물들도 발견이 됩니다. 헌물들. 그리고 학자들은 이것을 여신에게 바쳤던 헌물일 것이라고 부르고요. 그 그림에서 보면 가장 위쪽 보면 가장 위쪽에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이 그 가이아 여신에게 바쳤던 헌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 아론 마이어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간 다음에 블레셋 땅에 역병이 일잖아요. 그래서 역병을 고치기 위해서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속건제와 함께 돌려보내는데 그 속건제로 들은 게 뭐예요? 그 쥐 모양과 종기 모양의 금 형상이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러한 어떤 헌물, 이런 모양의 헌물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적응을 해서 그리스의 신을 버리고 가나안의 토속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남신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의 종교는 다 다곤 신전입니다. 가사에도 있었고요. 아스도데스도 다곤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여신도 가나안 여신으로 바뀝니다. 가이아에서 아스도스로. 그래서 벳산에 아스돗의 여신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으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블레셋 도시의 신전에서 제단이 발견됐는데, 특히 가드라는 곳에서 발견된 제단이 발견됐는데,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뿔이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딱 처음 발견했을 때 고고학자들은 뿔이 깨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에서 발견된 거의 모든 제단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뿔이 4개거든요. 뿔이 4개인 제단이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제단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제단이 뿔이 4개인 제단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도시에서 발견된 제단이 뿔이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2개의 뿔은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케네 지역의 제단이 뿔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블레셋이 미케네에서 온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미케네처럼 뿔이 2개이지만 규격은, 그러니까 크기는 또 이제 가나안의 규격을 따르고 있어서 블레셋의 문화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융합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케네 문화 플러스 이집트 문화 플러스 가나안의 토속 문화를 적절히 섞어낸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재련 기술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것은 증거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을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됐어요. 가드라는 도시의 신전 옆에 재련소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정말 블레셋 도시가 철기를 아마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입시켰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성경 보면, 사무엘상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데도 교류는 해요. 실은 적국이잖아요. 적국에서 전쟁하고 서로를 죽이는데도 이스라엘 농부들이 거기 가서 농기구를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싸우기만 했던 것은 아니구나. 문화적인 교류도 했겠구나. 삶의 교류는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삼손 이야기도 삼손 이야기의 배경이 소렉밸리였어요. 소렉밸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 거기에 베세메스도 있고 딥나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전쟁, 적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은 많이 삶의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섞이고 교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의 언어는 뭐였을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왔으면 그리스 말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초기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초기를 보면 그때 초기에 발견된 문자를 보면 그리스 선형 문자가 나왔어요. 선형 문자 비슷한 것이.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 선형 문자를 버리고 가나안 지역에 사용된 문자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골리앗, 그리고 가드의 왕 아기스, 그리고 블레셋의 방백을 이르는 세렌, 이런 말들은 실은 세모에서 그 어원을 추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서부 아나톨리아나 아니면 그리스 지역의 언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지금 보이시는 도편에서 기준 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 자체는 가나안 지역에 사용됐던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은 문자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사람 이름인데요. 알야와트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실은 골리앗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
골리앗.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골리앗 비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흔한 이름이기도 했고 그 이름 자체의 기원이 세머가 아니라 그리스어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드에서 발견된 제단, 향을 피는 제단 그 제일에 위해서 이제 유기물 분석을 해봤더니 시나몬과 육두구가 나왔는데 이것은 당시 인도에서 수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배를 타던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를 통하여서 해외 다른 나라들과 교류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문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은 블레셋 5도시를 파봤는데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집트 역사할 때는 무덤만 발견되는데 블레셋에서는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매장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뭐 했어요? 태웠죠. 그래서 이제 화장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고대 그리스 관련된 영화 보면 사람이 죽으면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블레셋에서는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얘네들도 다 태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요즘 가사와 이스라엘이 싸우죠. 가사에 있는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가사라는 도시는 이제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성경 역사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5개의 블레셋 도시에서 수장 도시입니다. 가사가 머리 도시예요. 머리 도시, 수장 도시. 그래서 일찍부터 그곳에는 사람이 살았어요. 물론 이 후기 청동기 시대에 가장 일찍 가사가 문헌에 나온 거는 투트모스 3세 때 문헌에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전 15세기예요. 그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살았던 건 아니죠. 가나안 사람이 살았겠죠. 그때 근데 문헌에서 독특한 것이 투트모스 3세가 가사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의 수도라고 불러요. 가나안의 수도였다.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후 세티 1세는 람세스 2세의 아버지입니다. 19왕조 세티 1세도 신전 부조에서 가사를 이렇게 그려놓는데요. 그 그림 보시면 성벽이 보이죠. 성벽. 그래서 뭐 당연히 성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들 중에는 성벽이 없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사에 이렇게 높은 성벽이 있다는 것은 가사가 옛부터 이제 블레셋이 그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곳에 정착한 이후로도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2장 23절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곳에 거주하니라. 이 말이 나와요. 잘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이건 누구를 가리키죠? 갑돌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그렇죠?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가사까지 이제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점령을 해요?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은 가나안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거기 기존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가사의 역사는 그냥 일반적인 블레셋 역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정착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갈등하지 않았지만 점점 힘이 세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륙의 셰펠라 지역의 그 땅을 놓고 이스라엘과 갈등하고요.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제국이 됐을 때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망합니다. 블레셋 나라가. 그래서 결국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운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망해서 흩어졌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그거보다 좀 앞서 60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다음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 스스로를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라는 말은 원래 땅 이름이잖아요. 땅. 원래 블레셋의 땅이란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이란 뜻이 블레셋의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가나안 지역을 가리키게 된 것은 한 그 132년인가요? 그 바르코크바라는 유대인 무장 지도자가 로마에 항거하거든요. 반란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퍼니시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반란을 하니까 유대인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 땅은 블레셋의 땅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사람이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 붙일 때 블레셋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역사에서 완전히 몇백 년 전에 사라진 민족을 소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 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땅이라고 말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의 후손이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만나면. 아니라 그죠.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역사 시간에 고대사를 뭘 배울까 제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고대사로 이제 이 성경 시대를 배울 때는 주로 그 가나안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역사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조상이다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조상의 역사는 이제 아랍 혁명부터 7세기 이후부터 이렇게 이슬람 혁명부터 자신들의 역사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블레셋은 실은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블레셋은 딱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할레자라는 얘기, 또 하나는 세 가지 특징이다. 무할레자라는 것, 또 하나는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감한 전사라는 것. 이 세 가지 전통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용감한 전사라는 전통은 골리앗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가드라는 도시는 거인들이 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가 가드 지역이거든.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블레셋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사들이 많은 나라. 이제 이런 전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할레.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무할레자였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할례라는 것이 아브라함 때 처음 생긴 건 아니죠. 이집트에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면서 이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적으로 무할례자라는 의미에 더해서 이는 뭐죠? 언약 밖에 있는 민족, 언약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이라는 이방 민족의 어떤 대명사로서 자리 잡게 된 게 이제 무할례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면 딱 한 민족만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거. 유대 율법 중에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 다른 거 다 자르고 해서 나머지 딱 2개 남는다면 그 2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법이잖아요. 음식법이랑 할례잖아요. 그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도 2개만 남겼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 취향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한 민족이다. 부정한 민족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붙어서 단순히 실은 우리는 이제 여러 세계사의 관점에서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관습이라는 관점에서 블레셋을 본다면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지만 쟤는 돼지고기 먹고, 우리는 할례하지만 쟤네는 할례를 안 해 라고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블레셋의 그 두 관습이 우연치 않게도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율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과 경쟁했던 여러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언약적인 민족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로 실은 블레셋과 관련된 핵심적인 본문들을 드렸는데요. 먼저 자료 1 보시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벌어진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어제 아마 자료를 누락해서 아니 저한테 메일 주셨을 때 그 똑같은 메일로 보냈었는데 아마 그래요? 네. 아마 조교가 못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자료가 없으신 거네요? 네. 아까 자료를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는 성경 구절 중에서 블레셋과 관련된 핵심적인 본문들을 좀 골라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다 빼고, 네. 네, 그냥 첫 복사해가지고 나중에 네. 질문을 받으시죠.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하고요.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사울왕부터 좀 내려오면 솔로몬 왕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전성기인데, 많은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거의 독립국가, 통일한 국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사실 이제 블레셋도 여전히 존재했고, 네. 그러면 그 블레셋과의 그 관계가 그게 어땠어요? 그 통일국가 시대에도 블레셋이 결코 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을 약간 표면적으로 읽으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복속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히 가드 지역은 소국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그 도시는. 그런데 최근에 텔 에사피라고 그 옛날 가드의 현대 지명인데요. 거기에 발굴을 해보니까 10세기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드는 그때 당시 도시 규모가 예루살렘보다 10배 정도였다 그래요. 도시 규모가.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그래서 그게 발견되고 그것을 발굴한 고고학자 마이어는 가드를 속국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실은 가드 말고 다른 블레셋의 다섯 도시들은 독립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실은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에도 그 평지에 있는 블레셋 도시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번 히스기야 때 블레셋을 한번 가드까지 복속한 적이 있다가, 근데 히스기야도 결국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제 당하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힘이 세진 다음부터는, 아시리아가 제국이 된 다음부터는 유다나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블레셋이든 전부 다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어떤 병참기지라든지 아시리아의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느부갓네살 때 이제 블레셋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평지 지역은 이제 블레셋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주로 고원지대나 이런 지역만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주도 세력은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이 더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추측인데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 사료가 그 시대, 성경 시대의 사료, 주전 철기 시대 1000년부터 600년까지 사료에서 가장 자세하고 유일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대의 블레셋 역사를 쓰려고 할 때, 사료를 참고할 때 없어요. 블레셋에 나온 게 아까 보여드린 그 도편에 그냥 이름 몇 개 있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후대의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으로 쓰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블레셋의 역사를 쓰려면 결국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안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블레셋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은
실은 고고학을 통해서 유치하는데 고고학이라는 것은 문서 자료가 없는 유물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문서 자료가 없는 유물은 해석이 거의 뭐 중구난방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관된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기 시대 때 굉장히 큰 나라였고 지금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재건한 것도 그 논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 특히 블레셋이라든지 이제 아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요.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블레셋이 얼만큼 컸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사료가 없어서. 네. 그러나 이제 추정할 수는 있죠. 철기를 다뤘다든가, 네. 또 미케네 문명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네, 네. 그 채색된 도자기를 네. 갖고 있었다든가, 네. 이런 등등을 볼 때 네. 훨씬 더 우월한 문명을 갖고 있었고, 또 평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훨씬 이스라엘보다는 더 네. 월등한 네. 강력한 문명이었다. 또 골리앗으로 대변되잖아요, 보통. 네. 그것들이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자기 그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신체적으로도 우수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파편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도. 네. 네. 혹시 블레셋에 대해서 블레셋. 아니 근데 확실히 지금 후손들은 그런 이제 블레셋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쵸. 결국은 네. 그 아랍 민족들의 이동에 의해서 생겨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라진 열지파가 지금 어디 있느냐. 720년 때 흩어져 버린 거거든요. 603년에 흩어져 버린 블레셋, 그리고 흩어져 버렸을 때 다 혼혈됐고 문화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대 민족 중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나라는 딱 하나,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580년에 망했는데 그 나라는 땅이 없어졌는데도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 거거든요. 근데 뭐 아시리아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다 없어지면서 그냥 다 끝난 민족이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혹시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나안에서 간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 기원 그 이제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추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이베리아로 반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쫓겨나서 이제 북유럽으로 올라가고 네덜란드 다시 또 폴란드, 러시아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이룬 것이 이제 시나고그였기 때문에 후에 만들어진 정체성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250만 명이 이민을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교도 믿고 뭐 도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뭐 또 아무것도 안 믿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전부 교회 중심으로 모였었다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그 교포들이 다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한 2000년 동안 계속하고 또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훗날에 해석할 적에는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듯이 이들도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그 민족들이 시나고그 중심으로 구약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을 만든 건 아닌지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네. 뭐 일단은 근데 저는 이제 구분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교회 혹은 시나고그 회당이 문화기관으로서 사람들을 모이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활동을 제공하는 센터로서의 시나고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나고그의 핵심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을 이제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가 만약에 2000년 지속된다면 교회 중심의
교회임이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실은 그렇다면 그거는 아마 그 활동의 센터로서 이민 활동의 센터로서의 어떤 교회고 그런 면에서 시나고그의 한 면을 말할 수는 있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실은 그 성경 없는 성경 공부 없는 시나고그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민교회에서는 실은 성경 공부 없는 교회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면 지금 유대인의 아이덴티티가 후대에 자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성경이라는 뿌리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